보건대에 들어온 이후 파늘루 신부는 병원과 패스트가 들끓는 장소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는 성직자로서 솔선수범했으며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 파늘루 신부는 날마다 패스트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자기도 언젠가는 그렇게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오통 판사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난 후부터 긴장하는 빛을 보이기 시작했다. 요즘 사제는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의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파늘루 신부가 리웨를 보며 농담처럼 말을 건넸다. 리웨는 직감적으로 신부가 무엇인가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람이 심하게 불던 어느 날, 파늘루 신부의 두 번째 설교가 있었다. 초청을 받은 리웨는 시간을 내어 참석했다. 두 번째 설교는 첫 번째 설교 때보다 청중들이 적었다.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오랑 시민들은 신에게 매달리는 대신 미신에 빠졌다. 그들은 미사에 참석하는 것보다 액마기 목걸이나 부적 같은 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 또 덮어놓고 예언을 즐겼다. 그들은 묵시록이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등을 들먹이며 위안을 받고자 했다. 성당 입구의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다. 춥고 적막한 성당 안에서 리웨는 신부가 설교대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첫 번째 설교 때와 달리 신부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어조로 패스트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웨는 덜컹거리는 문소리 때문에 신부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그때 파눌루 신부가 세상에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했다. 죄 없는 어린아이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리웨는 신부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모르는 하느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믿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부정하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가운데 누가 감히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신부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무조건적인 복종이야말로 기독교 신자에게 베풀어진 은혜라고 말했다. 그것은 또한 신을 믿는 자가 받아들여야 할 성스러운 덕이라고 했다. 파눌루 신부가 잠시 말을 멈춘 사이에 리웨는 문틈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신부는 설교를 계속해 나갔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값싼 체념이나 어색한 자기겸량이 아닙니다. 그러한 복종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며 복종하는 사람이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속에 몰입해야 합니다. 저건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몰아쳐온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의 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아픔을 참지 못하고 허덕이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쓴 빵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빵마저 없다면 우리들의 영혼은 메말라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리웨는 신부의 설교를 들으며 그가 점점 극단적으로 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집으로 돌아온 리웨는 타루에게 파눌루 신부의 설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타루는 전쟁통의 한쪽 눈을 잃은 청년을 보고 신앙을 잃어버린 어느 사제를 알고 있다고 했다. 파눌루 신부의 말은 옳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눈을 잃게 된다면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신앙을 잃든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든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눌루 신부는 신앙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는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것이지요. 그로부터 사흘 후 파눌루 신부는 이사 준비를 했다. 당시 사람들은 패스트가 감염된 지역을 피해 자주 이사를 다녔다. 그래서 신부도 더 이상 교구에서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신부는 아직 패스트에 감염되지 않은 나이든 부인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이삿짐을 옮기는 날부터 신부는 피로와 불안을 느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했다. 미열도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한참을 기다려도 신부가 방에서 나오지 않자 나이든 부인은 걱정이 되어 신부의 방으로 다가가 노크를 하고 문을 열어보았다. 신부는 밤을 꼬박 새운 얼굴로 여전히 자리에 누워 있었다. 의사를 부를까요? 빨갛게 열이 오른 신부의 얼굴을 보며 여주인이 물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신부는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내저었다. 어찌나 강하게 거절을 하는지 괜한 말을 했다고 생각한 여주인은 방에서 나오고 말았다. 잠시 뒤 벨소리가 들렸다. 여주인이 다시 신부의 방으로 들어가자 신부는 자신의 행동이 신경질적이었다며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 그리고 자신은 패스트에 걸린 것이 아니며 다만 피곤해서 좀 누워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의사를 부르자고 했던 건 신부님의 건강이 염려되었기 때문이지 저의 안전 때문이 아니었답니다. 지금이라도 의사를 부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파눌루 신부는 이번에도 역시 거절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길게 설명을 늘어놓았다. 신부님이 너무 열에 시달려 정신이 어지러워진 모양이로군. 여주인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약을 지어다 주었다. 그리고 2시간 간격으로 환자를 찾아가 시중을 들었다. 신부는 흥분 상태에 휩싸여 있었다. 2 발로 담요를 걷어찼다가 다시 끌어당겨 덮었으며 또 이마에 손을 갖다 대기도 하면서 뺀질나게 일어나 앉아 기침을 해대곤 했다. 그럴 때면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마치 목구멍을 채우고 있는 솜덩이를 뱉어내려는 듯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기침을 했다.
그런 상태가 서너 번 계속되고 나면 기진맥진해서 침대 위에 널브러졌다. 그러다가 다시 몸을 반쯤 일으킨 채 정면을 쏘아봤다. 오후가 되면서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아무래도 의사를 불러야겠어요. 싫습니다. 의사는 필요 없어요. 신부가 발작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여주인은 하는 수 없이 방에서 나왔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보아도 차도가 없으면 병원에 연락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녁에 한 차례 더 약을 먹인 후 깜빡 잠이 들었다. 새벽에 눈을 뜬 여주인은 환자의 방으로 가보았다. 환자는 꼼짝도 않고 누워 있었다.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충혈되어 있던 신부의 얼굴이 납덩이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누운 채로 침대 위에 달려있는 샹들리에를 바라보고 있었다. 좀 어떠세요? 여주인이 묻자 신부는 별로 좋지 않으나 의사를 부를 필요는 없으며 규칙에 따라 자기를 병원으로 옮겨주기만 하면 좋겠다고 했다. 신부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한 태도였다. 그 말에 기겁을 한 여주인은 전화통으로 달려갔다. 소식을 들은 리웨는 곧바로 달려왔다. 부인이 파늘루 신부의 증상을 설명해 주었다. 리웨는 이미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며 신부의 방으로 들어갔다. 신부는 무심한 태도로 리웨를 맞았다. 리웨는 진찰해 보았다. 그런데 목이 부어올라 숨쉬기가 어려운 것 말고는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도 패스트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맥박은 너무 약하고 그 외의 증상들도 좋지 않았다. 패스트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으니 격리시키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리웨는 신부에게 진찰 결과를 알려주었다. 묘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신부가 싱긋 웃더니 그대로 입을 다물어 버렸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들어온 리웨가 물끄러미 신부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고맙소. 하지만 수도자에게 친구가 없습니다. 이미 신에게 모든 것을 바친 몸이니까요. 말을 마친 신부는 십자가를 집어달라고 부탁했다. 리웨가 손에 십자가를 쥐어주자 신부는 고개를 돌려 한동안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신부는 전혀 말이 없었다. 의사들이 하는 모든 치료에 대해 마치 물건처럼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그러나 십자가만은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의 증세는 여전히 불분명했다. 패스트에 감염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열이 계속 치솟고 기침이 잦아졌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하루 종일 괴로워하던 신부는 밤이 되자 붉은 핏덩이를 토해냈다. 열은 계속 올라갔다. 그런데도 그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처럼 무심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패스트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리웨는 그의 카드에 병명을 알 수 없음이라고 적었다. 날씨가 갑작스럽게 변하더니 늦더위가 가시고 찬바람이 불어왔다. 11월의 싸늘한 햇빛이 황금빛으로 부서져 내리자 레인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기름을 먹인 번들거리는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 그 까닭은 200년 전 남부 프랑스 지방에 크게 패스트가 번지자 의사들이 안전을 위하여 기름 먹인 천으로 옷을 해 입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기 때문이었다. 패스트의 불길은 화장터의 화덕에서 점점 더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하루하루의 추세를 보면 사망자 수가 그리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줄어들지도 않았다. 상승 곡선을 그리던 그래프는 이제 수평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아주 좋은 현상이야. 더 말할 것도 없이 멋진 그래프야. 의사협회 간사인 리샤르는 패스트의 병세가 이른바 수평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다 카스텔이 만들어낸 백신 덕분이야. 그는 매우 기뻐했다. 사실 그동안 카스텔이 개발한 백신으로 몇 번의 성공을 거두기는 했다. 하지만 카스텔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심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시청은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태가 낙관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의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그때 마침 의사 리샤르가 패스트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새로운 종류의 패스트가 퍼진 것이다. 환자들은 피를 토하며 아주 빠른 속도로 죽어갔다. 새로운 증세와 더불어 패스트는 앞으로 더욱 전염될 위험이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처음에 발생한 패스트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민들의 생활은 어렵기만 했다. 식량과 물자 부족이 더욱 심각해졌다.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이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팔리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은 더할 수 없이 커다란 괴로움을 겪고 있었으며 반대로 부자들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풍요로웠다. 패스트가 사람들의 생활을 불평등하게 만든 것이다. 빵이 아니면 공기를 달라. 드디어 시내에는 이 같은 구호가 나돌기 시작하고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들은 식량을 충분히 주지 못할 바에는 떠날 수 있게라도 해달라고 시청에 항의했다. 그런데도 신문은 여전히 입에 발린 말만 하고 있었다. 신문은 패스트가 안겨준 충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당국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침착과 평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게 얼마나 허황된 말인지는 격리 수용소나 검역소 가운데 한 곳을 가봐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실제로 타루는 랑베르와 함께 시립운동장에 설치된 수용소를 방문했을 때 본 것들을 기록해 놓았다. 이 운동장은 도시의 입구 근처에 있었는데 한쪽은 전찻길에 면해 있었고 다른 한쪽은 공터로
도시가 세워져 있는 언덕 끝까지 펼쳐져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타르와 랑베르는 수용소를 찾았다. 그들은 축구 선수였던 곤잘레스와 함께 갔다. 며칠 전 랑베르는 곤잘레스를 만나서 수용소 경비병으로 일해줄 것을 부탁했다. 곤잘레스는 주말에만 일하겠다고 허락했다. 그래서 그날 곤잘레스를 수용소 소장에게 소개하기 위해 가는 참이었다. 곤잘레스는 고개를 들고 아쉬운 듯 하늘을 쳐다보며 비도 오지 않고 덥지도 않은 이런 날씨야말로 시합하기에 가장 좋은 날씨라고 말했다. 교회에 파헤쳐진 길을 가로질러 가는 동안 내내 곤잘레스는 발에 닿는 돌멩이들을 계속해서 차곤 했다. 그는 돌멩이를 하수도 구멍에 똑바로 겨냥해 찼는데 그것이 구멍에 맞아 들어가면 1대0 하고 소리치기도 했다. 경기장을 패스트에게 다 빼앗겨 버렸으니 곤잘레스에게 신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였다. 마침내 그들은 운동장으로 들어갔다. 높은 콘크리트 담으로 둘러싸인 운동장의 네 귀퉁이에는 수용자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초병이 서 있었다. 경기가 없는데도 관람석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선수들이 뛰어다니며 경기를 치러야 할 운동장에는 수백 개의 불그레한 천막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으며 천막 속에는 이불 보따리들이 들어 있었다. 관람석은 더위가 심하거나 비가 오는 날에 수용자들이 몸을 피할 수 있도록 그냥 두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모두 천막 안으로 돌아가야 했다. 몇몇 수용자들은 운동장 한 구석에서 서성대고 있었고 또 어떤 수용자들은 자신의 천막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 흐릿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저들은 하루 종일 뭘 하고 지내죠? 타루가 랑베르에게 물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앉아있는 이 거대한 인간 집단은 무서우리만큼 적막해 보였다. 처음에는 서로 말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더군요. 랑베르의 말을 들으며 타루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흐리멍텅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누구나 자신이 이제까지 누렸던 생활로부터 격리된 이별의 슬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죽음만을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아예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게 되어버렸던 것이다. 인간이란 가장 힘겨운 불행에 처하면 실제로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오통 씨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군요. 수용소 소장이 말했다. 어디에 계십니까? 타루가 물었다. 따라오시지요. 소장이 곤잘레스를 자기 사무실로 안내해주고 나서 두 사람을 관람석 한 구석으로 데리고 갔다. 사람들과 어느 정도 떨어진 자리에 앉아있던 오통 판사가 일어나며 그들을 맞아주었다. 그는 평소와 같이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으며 늘 그렇듯 빳빳한 칼날을 달고 있었다. 그러나 관자놀이 부근의 머리카락들은 위쪽으로 뭉쳐져 있었으며 한쪽 구두끈은 풀려 있었다.
반갑습니다. 리웨 선생도 잘 계시겠지요? 신세진 일이 많은데 저 대신에 감사 인사를 좀 전해주십시오. 판사는 인사를 하면서도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다. 우리 자크가 많이 괴로워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군요. 한참 뒤 판사가 입을 열었다. 자크는 오통 판사의 아들 이름이다. 그는 죽은 아들이 마치 살아있기라도 하는 듯이 말했다. 아무래도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아.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타루는 속으로 생각했다. 마침 해가 지평선 너머로 내려앉고 구름 사이로 빠져나온 빛이 관람석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다. 세 사람의 얼굴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아닙니다. 고생이랄 건 별로 없습니다. 타루가 말했다. 그들이 돌아간 뒤 판사는 멍한 얼굴로 여전히 그 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곤잘레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 적어도 탈이 실만은 도로 찾은 셈이로군요. 이 정도라도 고맙게 생각해야죠. 경비 교대표를 살펴보고 있던 곤잘레스가 두 사람과 악수를 하며 미소 지었다. 관람석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다. 예전 같으면 시합의 결과나 팀을 소개할 때 사용되었던 확성기에서 코맹맹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용자들은 모두 천막 안으로 들어가 저녁 배급을 받으세요. 수용자들은 전원 천막 안으로 들어가 저녁 배급을 받으세요. 관람석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신발을 질질 끌며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자 조그마한 자동차 2대가 커다란 냄비를 싣고 천막 사이를 지나다녔다. 사람들이 팔을 내민 2개의 냄비 속에 2개의 국자로 수프를 퍼담았다. 타루와 랑베르는 수용소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늘에 저녁 노을이 가득 번지고 있었다. 고요한 밤이 다가오는 가운데 스푼 소리와 접시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박쥐 한 마리가 천막 위를 날더니 사라져갔다. 담 너머에서 전차 한 대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판사님 신세가 처량하게 되었군. 뭔가 좀 도와드려야 할 텐데 어떻게 돕지? 수용소 밖으로 나오며 타루가 말했다. 11월 말이 되자 아침나절엔 날씨가 몹시 추워졌다. 억수 같은 비가 몇 차례 퍼붓더니 거리가 말끔하게 씻겨나가고 하늘도 깨끗해졌다. 이젠 태양도 힘을 잃은 듯 시가지 위로 차가운 햇볕을 내리쏟았다. 그러나 저녁 나절이 되면 공기는 또다시 훈훈해졌다. 어느 날 타루는 리웨를 따라 천식을 앓고 있는 노인의 집으로 갔다. 패스트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노인은 여전히 잘 버티고 있었다. 맛있는 고깃국은 항상 같은 놈들이 마시고 있으니 만약 계속 이렇게 돼 나간다면 머지않아 끝장이 나고 말 거야. 아마도 무슨 소동이 일어나고 말 거라고. 노인은 리웨가 치료하는 동안에도
계속 푸념을 늘어놓았다. 위층에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왔다. 타루가 천장을 쳐다보았다. 이웃집 여자들이 테라스에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양이네. 전망이 아주 멋지답니다. 노인의 부인이 말했다. 한번 올라가 보구려. 바람도 무척 시원하니까. 노인도 덩달아서 말참견을 했다. 진찰을 마친 뒤 두 사람은 위층으로 올라가 보았다. 테라스는 텅 비어 있었으며 의자 3개만 덜렁 놓여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몇 갈래의 길과 항구가 보였으며 수평선이 아득히 눈에 들어왔다. 기분이 꽤 상쾌한데요. 패스트가 아무리 끈질겨도 여기까지는 못 쫓아올 것 같군요. 부드러운 바람에 실려온 바다 냄새를 맡으며 리웨가 말했다. 그렇군요. 타루가 바다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는 조용한 얼굴로 등대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잠시 뒤 타루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은 제가 어떤 인간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것을 표현할 만한 틈이 없었을 뿐이지요. 그렇다면 안심입니다. 그럼 이 시간을 우리의 우정을 나누는 시간으로 삼을까요? 타루의 말에 리웨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지금부터 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라스의 난간 위에 걸터 앉으며 타루가 말했다. 젊었을 때 저는 제 자신이 매우 바른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눈 같은 건 팔지 않았지요. 저의 인생은 퍽 순탄한 편이었습니다. 일자리도 쉽게 구했으며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도 들어보지 않았고 여자들에게도 비교적 인기가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해두겠지만 전 선생님처럼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의 차장을 지내셨던 아버지는 호인이셨으며 어머니는 단아하고 겸손한 분이었지요. 아버지는 저를 끔찍히 생각해 주셨습니다. 타루는 그렇게 말하며 빙긋 웃었다. 리웨는 말없이 타루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머리맡에 철도 여행 안내라는 커다란 책을 두고 읽었습니다. 그렇다고 여행을 자주 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철도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꿰뚫고 계셨지요. 파리와 베를린행 열차 시각이라든가 리옹에서 바르샤바까지 가려면 언제 어디서 갈아타야 되는지, 한 도시와 다른 도시 사이의 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곧잘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대답이 책에 적혀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확인하곤 했지요. 그때의 기쁨은 대단히 컸습니다. 이 하찮은 놀이가 우리 두 사람을 매우 가까이 묶어주었습니다. 아주 즐거운 추억이로군요. 리웨가 말했다.
그런 셈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1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자기가 맡은 재판을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중재재판소에서 열리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그날 자신의 훌륭한 모습을 제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검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려고 그랬나 봅니다. 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도 보고 싶었지요. 그래서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한 죄수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하신 모양이로군요. 그때부터 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무조건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논고를 시작했습니다. 리웨는 타루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붉은색 법복을 입은 아버지는 이미 호인도 다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굉장한 말들이 우글거리는 뱀처럼 끊임없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법의 명령으로 그 죄수를 교수형에 처하라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목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단지 직접 죽이지 않았다 뿐이지 그를 죽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와 아버지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집을 나온 건가요? 아니요. 1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찾아와 설득했지만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한 까닭은 그것이 제 모든 것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18살에 안락한 생활을 떨치고 나와 별의별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저의 관심은 사형제도였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제도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운동에 가담하게 되었지요. 전 결코 패스트 환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것뿐이었죠. 그게 무슨 뜻이죠? 자신이 도덕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모두 패스트 환자처럼 취급하지요. 그들은 범죄자들을 없애버려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사회가 사형선고라는 제도 위에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싸움으로써 살인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행동을 같이 해왔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 중에서 제가 활동하지 않은 나라는 없을 정도지요. 잠시 말을 멈추었던 타루가 이윽고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헝가리에서 직접 사형이 집행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불과 1m 50cm 앞에다 처형자를 세워두고 군인들이 총을 쏩니다. 그러면 굵직굵직한 총알들이 한데 뭉쳐 처형자의 몸에 그야말로 주먹만한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로군요. 그 뒤부터 저는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밥맛도 잃어버렸고 언제나 잡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죽음에 제가 간접적으로 동의해왔다는 것을 깨닫고부터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저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어느 누구와도 원수가 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패스트에 전염되지 않도록 제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방법이며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끄럼 없는 죽음을 택하는 그런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정당화시키는 모든 것을 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야 당신에 대해 조금 알 것 같군요. 리웨가 말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치 않았던 아우성 소리가 도시의 경계선 부근 바위돌 투성이의 언덕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동시에 총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리웨는 등대의 불빛이 2번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또 한바탕 싸움이 벌어진 모양이로군요. 이젠 끝났나 봅니다. 아니요.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희생자는 더 나올 것입니다. 타루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저는 승리자보다 패배자들에게 훨씬 더 큰 연대감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제게는 영웅주의나 성자의 덕 같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을 끄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말을 마친 타루가 슬프고 진지한 표정으로 바다 쪽을 바라보다 말고 리웨에게 물었다. 우정의 기념으로 무엇을 할까요? 아무거나 좋을 대로 하시죠. 리웨가 대답했다. 해수욕은 어떻습니까? 타루의 말에 리웨가 싱긋 웃었다. 통행증이 있으니 방파제까지 갈 수 있어요. 패스트 속에서만 지내고 있다니 따지고 보면 너무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물론 인간은 다른 희생자들을 위해서 투쟁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옳은 말입니다. 갑시다. 두 사람은 차를 몰고 항구 쪽으로 갔다. 달이 떠 있었다. 우윳빛 하늘이 온 누리에 엷은 그늘을 내려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경비병에게 통행증을 제시하고 방파제 쪽으로 걸어갔다. 생선 비린내와 해초 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이윽고 방파제에 이르자 짐승의 털처럼 매끄러운 바다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바위에 걸터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행복인지 몰랐다. 한참을 앉아있던 두 사람은 옷을 벗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차갑던 물이 차츰 미지근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능숙한 몸놀림으로 헤엄을 쳤다. 물장구를 칠 때마다 하얀 물거품이 일고
두 팔에서 흘러내린 물이 두 다리에 찰싹 달라붙곤 했다. 리웨는 물 위에 누워 별빛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타루가 가까이 다가왔다. 다시 몸을 뒤집은 리웨는 타루와 같은 속도로 물결을 헤쳐나갔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잠시나마 도시와 패스트로부터 해방되어 헤엄을 즐겼다. 12월에 접어들었는데도 패스트는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패스트가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겨울의 첫 추위에도 패스트는 좀처럼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리웨는 병원이 또 하나 개설되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12월 말 리웨는 수용소에 있는 오통판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격리 기간이 지났는데도 당국의 사무착오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얼마 전에 수용소를 나온 오통 부인이 시청에 가서 항의를 했으나 제대로 응답도 해주지 않고 착오란 있을 수 없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는 것이다. 리웨는 랑베르에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탁했다. 며칠 뒤 오통 판사는 수용소에서 간신히 나와 곧장 리웨를 찾아왔다. 오통 판사는 살이 많이 빠졌고 얼굴은 지쳐 보였다. 실제로 시청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 리웨는 이러한 사실을 듣고 붕괴했다. 그랬더니 오통 판사가 힘없는 손을 들더니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판사님? 수많은 서류가 판사님을 기다리고 있겠죠? 리웨가 물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저는 휴가를 얻고 싶습니다. 그래요. 정말이지 조금 쉬셔야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수용소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판사의 말에 리웨는 깜짝 놀랐다. 아니, 이제 수용소에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제 말을 잘못 알아들으셨군요. 그 수용소에는 업무를 맡아보는 지원자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저도 보건대 일을 좀 하려고요. 어리석은 말 같지만 그렇게라도 하면 죽은 제 아들놈이랑 조금 가까이에 있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요. 리웨는 판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엄격하고 딱딱한 그의 눈에 어느새 부드러움이 깃들여 있었다. 원하신다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진 어느 날, 리웨는 차를 타고 시내를 지나가다가 왕구점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랑을 보았다. 리웨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결혼을 하기 전 그랑은 잔과 함께 그곳에 서서 인형을 바라보고 있다가 청혼을 한 것이다. 코끝이 찡해진 리웨는 차에서 내렸다. 아, 선생님. 유리창에 비친 리웨의 모습을 보고 그랑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랑이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알고 있는 리웨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 역시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외로움을 견디며 지내왔던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편지 한 통을 쓸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녀에게 이해해달라고. 그리고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그랑이 울면서 중얼거렸다. 리웨는 흐느끼는 그랑을 데리고 그곳을 떠났다. 선생님, 겉으로 보기엔 제가 침착해 보였죠. 그러기 위해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젠 그것도 힘이 듭니다. 그랑이 말을 마치고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경련을 일으켰다. 리웨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랑의 몸이 불에 댄 듯 뜨거웠다.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랑은 리웨의 손을 뿌리치고 걸어갔다. 그러다가 맥없이 바닥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리웨는 그랑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침대에 누운 그랑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폐가 완전히 나빠진 것이다. 리웨는 타루와 교대로 정성껏 그랑을 보살펴 주었다. 의식을 잃었다가 한참 뒤에 깨어난 그랑은 리웨에게 그동안 자기가 써온 원고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더니 불에 태워버리라고 했다. 이것은 당신이 몹시 아끼는 것이잖아요. 다 부질없는 일이었어요. 제발 태워버리세요. 리웨는 그의 말대로 원고를 난로에 넣었다. 그랑이 밤을 새워가며 고치고 또 고친 원고들이 한 줌의 재로 사라져갔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아무래도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백신 주사를 놓고 난 뒤 리웨가 말했다. 내가 남아 있겠습니다. 타루가 말했다. 그랑이 걱정되어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던 리웨는 날이 밝자마자 그랑의 집으로 달려갔다.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랑은 침대에 앉아 타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괜찮을까요? 타루가 물었다. 좀 더 두고 봅시다. 진찰을 끝낸 리웨가 대답했다. 하지만 낮이 되어도 증세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다. 그랑은 병을 물리친 것이다. 리웨는 그랑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병원에 한 여자 환자가 들어왔다. 리웨는 환자를 보자마자 절망적인 상태라고 판단하고 격리시켰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 열이 내리더니 계속 병세가 호전되어 갔다. 일주일 동안 리웨의 관할 구역에서 똑같은 증세가 4건이나 발생했다. 드디어 패스트가 물러가는 걸까요? 타루가 물었다.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주말에 리웨는 타루와 함께 천식을 앓고 있는 노인을 찾아갔다. 그놈들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두 사람을 보자마자 노인이 흥분하며 외쳤다. 누가요? 쥐 말입니다. 그놈들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노인이 말했다. 지난 4월 이후 오랑시에서는 죽은 쥐를 한 마리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면 또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타루가 리웨를 보며 묻자 노인이 손을 비비며 대신 대답했다. 죽은 쥐가 아니라 살아있는 놈들이라니까요. 우리 집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에서도 나오나 봐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 집 저 집 천장 위에서 들려온다니까요. 그것은 바로 패스트가 물러가고 있다는 신호였다. 리웨는 매주 실시되는 총괄적인 통계 발표를 기다렸다. 통계는 패스트의 후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